첫 번째 달려보죠. 마약 오재원 구속 기록입니다. 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영상 좀 보죠. 자,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취재진이 막 물어봤는데 뭐 입을 닫고 있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프로야구 에이전트이기도 한 우리 박준 변호사님. 예. 오재원 씨가 대선배 박찬호 씨 막 디스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마약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명했던 두산 베어스의 원 클럽맨입니다. 두산 베어스에서 계속 이루수를 봤던, 그리고 해설위원을 했던 오재원 씨라고 하겠습니다. 오재원 씨가 이미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성 신고에 의해서 간이 검사를 받았는데, 간이 검사 알다시피 일주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음성을 받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집 근처에 필로폰하고 주사기를 지인 집 소화전에 숨겨놨던 것을 발견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약 투약 혐의,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실제로 이 마약 음성 받기 위해서 헬스장 가고 목욕탕 가고 사우나 가고 뭔가 제모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고 있었는데요. 중에 좀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잠시 멈췄다가 계속적으로 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보도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마약 투약 내용이라든지 또 증거 은멸이죠. 이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밤중에 나오겠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절도범인 줄 알았더니, 자,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제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꽃가게. 한밤중 한 남성이 모자에 마스크 중무장하고 꽃집 안으로 저렇게 들어왔어요. 느낌 안 좋아 이거. 자, 가게 안을 저렇게 한참 둘러보더니 진열장에서 뭐야? 뭐가 좋나 하고 막 보다가 문 열고 꽃다발을 저렇게 꺼냅니다. 그래, 내가 찾던 바로 그거야. 자, 그러고는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 어쩜 좋니? 자, 날이 밝았어요. 그 남성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범인은 역시나 범죄 현장을 다시 찾는다더니, 자, 직원 앞에서 그런데 지갑을 꺼내서 뒤적뒤적 하더니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지폐를 건네. 간밤에 사람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어요. 자, 직원도 어머나 그러셨구나 하면서 세상에 직접 키오스크 사용법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쉽네 쉬워 고마워요. 자, 양 변호사님,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니? 난 꽃도둑인 줄 알았어요. 사건 반장에서 매번 이런 소식 좀 전해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대단한 로맨티스트십니다. 이분이 지난 3월 4일이었어요. 여기가 경남 진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도둑놈처럼 마치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새벽에 들어와서 큰 꽃다발을 골라서 나간 겁니다.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당연히 도둑처럼 봤죠. 근데 그날 아침 9시, 다음날 아침 9시 가게 문 열자마자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가 24시간 운영하는 꽃집인데 직원이 없을 때는 무인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새벽에 와서 이 80대십니다. 키오스크 쓸 줄을 몰라서 그냥 갔다가 아이고야. 혹시 꽃다발 없어져가지고 놀랄까 봐 아침 문 열자마자 쫓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또 꽃이 예쁘고 어떻게 앞으로 키오스크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럼 왜 밤중에 그렇게 찾아왔냐면 그날이 이 80대 어르신의 아내분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어쩌면 좋니? 매번 생일 때마다 저렇게 아내분한테 꽃을 챙겨가지고 선물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참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 마침 전날이 꽃집 사장님도 생일이었대요. 어머나, 이게 그 뭐니, 사장님은 너무 자기가 생일 선물 받은 것으로 좋았다고 하십니다. 진짜.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갈게요. 스르륵 굴러와서 퍽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데요. 자,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은행 앞에 지팡이를 짚고 선 어르신. 자, 가방을 정리하고 계신데요. 이때 남성이 술에 뭐야? 피하셔. 안 돼. 아유, 세상에. 황하고 어르신 뒤로 벌러덩 넘어지십니다. 아무것도 몰라. 남성은 저거 불려놓고도 몰라 지금. 자, 계속 물건만 옮기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아유, 어르신 너무 심하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네,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일단 지난달 7일이고요. 전남 화순군의 축협 앞인데요. 납품업체 직원이 그 마트에서 물건 옮기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저 어르신 넘어지면서요. 척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고요.
이 다 불행중 다행으로 현재는 퇴원하셔서 이제 재활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고 일주일 뒤에 그 납품업체 측에서 뭐 보험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그 직원이 일상 책임보험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보험 처리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축협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축협 입장은 어떤가 그 제보자가 물어봤는데 축협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게 축협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난 사고고 축협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사고 처리할 수가 없다라면서 책임을 지금 떠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그럼 보상을 어디서 받으란 얘기예요? 일단 저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저 납품업체 직원의 어떤 근무 중의 실수 때문에 한 거잖아요.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그 납품업체 소속 회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에 더해서 축협 같은 경우에도 뭐 경사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의 어떤 물건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을 했으면 일부 책임이 있을 여지는 있는데 그건 그들끼리 따지는 겁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저 축협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양쪽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 축협에 또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납품업체 쪽에 구상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답을 보내오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 민폐 왕입니다. 자, 지하철에서 황당한 모습 보셨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안 한 여성이 몸을 저렇게 휙 돌려서 앉아 있는데요. 뭐 하나 자세히 봤더니 창가에 매니큐어 손톱에 쓱쓱 바르고 있던 것. 자, 저 밀폐된 장소에서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아크릴 화합물이 휘발되는 과정에서 뿜어내는 그 독한 냄새를 풍겼던 것. 방귀 냄새는 정겹기라도 하지. 주변에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없어 지금. 교수님, 저는 저분 얼굴을 봤거든요. 멀쩡하게 생겼어. 네, 통상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최근 이제 수도권 지하철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갑자기 독한 냄새가 나서 제보자가 옆자리를 보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왜? 저 여성 승객이 매니큐어를 갖다가 꺼내서 손톱에 바르기 때문에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이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매니큐어를 갖다가 한 번 바르고 위에 덧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빈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해지니까 오히려 자세를 갖다가 그러네. 주위가 이렇게 넓어졌군 하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지하철에서 이제 그 신발 잡은 채 다리 들고 자는 남성이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이 여성이 또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저런 일들이 일상화되게 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원래 얘기할 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동방무례지국으로 바뀔까 봐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사실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의무교육만 받으면 다 하는 걸 갖다가.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 같은 누나라더니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 주셨네요. 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외삼촌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삼촌이 그냥 연을 끊어버렸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어머니는요 밑으로 여동생 2명 그리고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맞입니다. 살면서 뭐 자매들하고는 좀 서먹해졌지만 그래도 막내인 외삼촌은요 한 20여 년 동안 거의 사흘에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요. 큰 누나는 우리 엄마 같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심장 쪽에 굉장히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촌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왔다는 거죠. 어머니도 내심 속상해 하시는 눈치여서 사연자가 좀 연락을 해봤는데도 퇴원한 이후에도 옆 동네 사는 외삼촌조차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나서 그 다음 명절 때 아주 태연하게 찾아왔길래 사연자가 어떻게 엄마 입원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냐, 오늘은 또 왜 왔냐, 이런 선물 다 필요 없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년째 이 외삼촌 일방적으로 절연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어버리셨다고 하고요. 솔직히 사연자는 그냥 삼촌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든 되신 어머니가요 내심 동생을 지금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눈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삼촌은 주변에다가 나 그 조카가 대들어서 내가 누나네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데 정말 제가 잘못 행동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입니다.
외삼촌,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에이, 우리 누님이 엄마라니까 노래를 부르더니 뭐 아프고 병드니까 바로 코앞에 살면서 나 몰라라 오지도 않고 어쩜 한 배에서 난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엄마가 오죽 섭섭했으면 제가 이러겠냐고요. 어이구, 엄마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저런 양반 뭐가 보고 싶다고 혼자 눈물 질질 짜고.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한 분 나왔어요. 자, 다음은 외삼촌입니다. 아니, 허현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야, 암만 그래도 어떻게 조카라게 삼촌한테 핏대를 세우고. 야, 이거사, 내 나이 지금 70이 넘었어. 나도 할아버지야.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리고 어련히 자식 새끼들이 잘 돌보겠지 하고 있었던 거다. 왜? 어쩔래? 그래도 누님 쾌차했다길래 간만에 왔더니 뭐? 왜 왔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X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집안 내 사연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그것도 형제끼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동생들 중에서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심지어 옆 동네 사는 바로 이 외삼촌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조카가 모르는 형제 자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보자인 조카가 물론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을 아마 이 제보자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외삼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그냥 각자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뭐 사연자분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풀어드릴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좀 친지들을 지켜보거나 하면 도저히 바깥에서, 이 바깥이라는 게 먼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뭐 자식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관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끼리는 여전히 또 이혼을 이어가고 또 만나시고 또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드시고 싫으시겠지만 또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진짜 억울하시더라도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나중에 도 좋을 것 사연자분이 같습니다. 외삼촌에게 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지만 어머님 생각에서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사연자분이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매몰차게 이 추석날 선물 거절하면서 나가라 했어. 그게 대들었어. 4년간 안 본다. 이렇게 외삼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하냐 잘못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자녀로서 외삼촌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이상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고는 사실은 뭐 어머니하고 동생의 아니면 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라도 충분히 했을 것 같거든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방송 전에 투표 한번 해봤잖아요. 네, 저희 1,6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잘못했다, 외삼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사연자가 성급했다가 14%, 잘했다, 병문안도 안 온 건 너무하다, 사연자 잘 따졌다가 86%였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사나님, 저게 무슨 가족입니까? 남보다 못하네요.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하셨고요. 김상민님, 조카가 대든 이유가 타당했는지, 그게 맞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엠버님은요. 삼촌이 잘못한 건 맞지만요. 조카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